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유럽은 한국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보다 더 집세를 많이 내야 하는 곳도 있죠.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스페인에서 주거비 폭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에서는 주거비 폭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의 소득 대비 월세 지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보자고요. 도이체방크 리서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요, 유럽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월세 지출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116%를 내야 했는데,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도 월세 낼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74%, 이탈리아 밀라노가 72%, 아일랜드 더블린이 62%, 그리고 아테네가 57%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죠. 전통적으로 주택 임대 비율이 높은 독일, 그러니까 베를린은 한때 세입자의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와 풍부한 매물 덕분에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독일 통일 이후에 베를린 일대에서는 건설 붐이 일었는데, 이때 주택이 남아돌면서 그만큼 가격이 싸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베를린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남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의 이민자들이 베를린에 몰리면서 베를린은 한 달 월급의 40% 정도를 줘야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주거 위기는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입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꼈다면,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중산층까지 영향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를 보면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들조차 원하는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생활 수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 교체나 가전제품 구매 같은 소비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주택 구매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택 가격과 대출 부담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상당수 가정이 내 집 마련 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중산층은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 내수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으로서도 상품과 서비스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투자 감소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경제 전문가들은 현대 주거난이 장기화할 경우 부동산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 자체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활동도 위축됩니다. 여기에 세수 감소와 복지 부담 증가까지 겹치게 되면 정부 재정에도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럽에서는 주거 위기를 사회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오히려 국가 경제를 지탱해왔던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내 양대 노조가 주차하여 시위할 정도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은 임대 수익만을 노린 부동산 시장의 수천 가구를 경제적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수만 해도 9,7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때 관광 수요가 오히려 주거난을 부추겨버리고, 또 이민자들의 유입과 중남미 부유층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을 도심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7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 곳곳에서는 청년층의 불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기준으로 보면요, 스페인 청년협의회에 따르면 청년층의 세후 평균 월급은 1190유로, 하나로 209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균 월세가 1176유로로 하나로 20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월급의 98.7%가 월세로 나가는 것이죠. 사실상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곳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회복지단체 모임인 균등복지연합은 현재 독일의 빈곤율이 사상 최고치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단체 모임인 균등복지연합은 6월 2일 보고서에서 2025년에 1330만 명, 전체 인구의 16.1%가 빈곤층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빈곤율은 2024년보다 0.6%포인트 올라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빈곤율이 감소했으나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고서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주거비용 상승과 난방비, 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거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이고요. 또 하나는 은퇴 이후 고정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는 노년층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불만은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정치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청년이 열심히 일해
이래도 집을 구할 수 없고 월급 대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현재 주택 위기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맨 먼저 지목된 대상이 바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지난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이민자와 난민이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대규모 난민 이동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이 체감하는 주거난의 원인을 이민 증가와 연결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유럽의 주택 가격 상승은 국가별 원인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는 관광산업 확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어떤 국가는 장기간 이어진 공급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다른 국가는 국외 자본의 부동산 매입이나 낮은 금리 정책의 후폭풍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주거 위기를 모두 이민 문제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민 문제가 영향을 안 끼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원인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문제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공공서비스 부담 증가 등을 모두 이민 정책 실패와 연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곳곳에서는 이민 제한과 국경 통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정당들이 이전보다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핵심 정치 의제로 내세우면서 자국민 우선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 일부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면서 반이민 정당들의 지지 기반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유럽 정치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거 문제로 시작된 불만이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정치적 대립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각국 정부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스페인 정부는 주택 문제가 청년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섰는데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향후 4년 동안 약 7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임차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건설을 늘리고 젊은 세대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계획을 세운다고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 확보와 인허가, 건설 과정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거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자 EU 역시 이례적으로 직접 개입에 나섰습니다. EU는 사상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15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69조 원을 투입해 매년 22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금융 지원과 추가 투자 계획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회원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사실 주택 정책은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EU가 전면에 나선 이유는 현재 주거난이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사회통합, 정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높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독립을 늦추고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EU 지도부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정치적 후폭풍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수록 반이민 정서를 내세우거나 기존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강경 우익 정당들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최근 들어 우익 정당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EU는 주택 공급 확대를 경제정책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정과 정치 질서 유지를 위한 과제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